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강의를 드리면서 쌓아놓은 축적된 그 지식들이 반드시 우리 지속가능한 평택,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라든지 2강, 3강에 쭉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체계라든지 내용들을 들으실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회 영역, 다음에 이제 경제 영역, 유인영 교수님, 그다음에 환경 영역은 평택의 미래전략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게 됐을 때 그 세 개 영역에 이제 여러분들이 1번부터 6번 목표까지가 사회 영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회 영역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발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어떤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메일로다가 예습을 정말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타가 있거나 잘못됐어요.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이전 자료들도 보고 올해 통계청에서 나온 이행 보고서도 한번 보고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강의에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지를 알았고요. 그분에게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오늘 와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영역에 대한 1번부터 6번 목표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만들었고 이 목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 30, 40분 정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아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 때 제가 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 기아 종식, 영양선택 개선, 그 다음에 식량 자극 이렇게 이제 2번 목표는 키워드가 4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 목표라든지 지표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회 목표 1번부터 6번까지를 쭉 들으시면서 나는 이쪽 영역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다 열고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하나의 목표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1시간 내지 2시간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번 목표 관련된 거는 제가 이 교환을 좀 만들고 경기도라든지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2번 목표에 대한 교양 또는 강의 자료를 강의하러 다닐 때 쓰는 자료가 만든 자료인데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별로 어떤 책을 갖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가 1번 목표고 그 다음이 2번 목표고 그 다음이 3번, 4번, 5번, 6번 목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 때 모토로다가 반드시 이래야만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슬로건이냐면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만약에 1번 목표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칙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난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난의 문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1번 목표에 어떠한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매년 측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거를 지표로 달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목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1번 가난의 문제에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먹을거리의 문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기의 과제로 다 생각을 하게 되죠. 가난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지, 가르쳐야지. 여기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나 또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예전에 아이 굉장히 많이 낳죠.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 11남매, 저 같은 경우도 4남매 막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남매를 낳았을 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나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게 또 그 다음에 목표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이 사회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물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넘어가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목표를 얘기 드릴 텐데, 사실 6번의 목표는 우리가 사회 영역으로다도 얘기를 하고, 물과 위생에서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구 유럽에서 위생의 문제로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던 패스트균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생시켰던 게 물의 문제, 물의 전염으로부터 사회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됐는데, 그래서 물과 위생하고 연계시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제3세계 국가라든지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의 문제가 위생의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외국 원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나라에 우물을 파주거나 먹는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도움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물의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좀 더 선진국 계열에 있는 나라들은 이 물의 문제를 물의 건강한 물, 그 다음에 자원순환적인 물, 그래서 물을 수생태계로다 생각을 해서 환경의 영역으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물의 문제를 환경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이거는 이따가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국가의 목표로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같이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169개 세부 목표 232개의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창 교수님이 232개가 아니라 231개의 목표다 얘기를 하시니까 231개의 목표로다가 이렇게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쭉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17번의 목표 중에 1번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 2번 기아 해소, 지속가능한 농업 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번의 목표는 기아 정책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영양이 균형을 갖는 상태 문제, 그 다음에 식량 자극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건강의 문제, 그래서 건강과 웰빙, 보건과 웰빙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교육의 문제, 다섯 번째가 성평등 또는 여성의 문제, 여섯 번째가 물과 위생 문제, 이렇게 해서 오늘 6번 목표까지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정만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부 목표가 1-1번은 남녀노소 장애 여부 상관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다가 낮춰야 됩니다라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1-1번의 목표로다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부 목표의 지표들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 기준으로 상대 평균으로 보자. 중위 50%는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의 반 정도는 벌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하의 사람들은 빈곤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빈곤율을 낮추자는 거죠. 근데 그런 수치가 2018년도에 16.7%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그 비율을 14.3%까지, 2040년까지는 11.8%까지 맞추자라고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데 2018년도에 16.7%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죠? 그걸 뭐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그 통계청이 매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019년도에는 16.3%, 2020년도에는 15.3%, 2021년도에는 15.1%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 남녀노소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자라고 얘기했던 이 목표가 2030년 14.3%로 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구나.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장이라든지 이쪽 영역에서 빈곤의 비율들이 점차 줄고 있구나. 이거를 수치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세가 가고 있는지를 모든 세부 목표다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모든 세부 목표 다를 제가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이 빈곤의 문제에 관련된 세부 목표와 그 세부 목표에 따른 이런 지표들을 보셔서 이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가 복지급여, 소득보장 예산비, GDP 대비의 비율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GDP 비율 대비 소득보장을 해주기 위한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직불제라든지 또는 그 다양한 국가의 복지 정책들을 통해서 성금 지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에 대한 것도 좀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그래서 목표별로 추정치에 대한 거를 한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1-3번에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합시다. 이게 세부 목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용이 어떤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 수치는 2018년도에 11.1%였는데 2030년도에는 15%로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우측에 보시면 이 수치라고 얘기하고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차이가 있죠. 2018년도에 10.9%였는데 이 자료에 보면 11.1%로 되어 있어요. 11.1%의 이 자료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11.1%였는데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청에서 매년 이행보고서 쓰는 거랑 이 차이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는 훨씬 더 전문가이신 우리 이창 교수님이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DP 대비해서 공적으로 사회 지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걸 보니까 2018년도에 10.9%였는데 19년도에 12.3%, 20년도에 14.4%.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개개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30년까지 15%를 목표로 했는데 2020년도에 거의 15%에 근접할 정도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의 목표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국가 목표를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빈곤율을 감소하자라는 목표, 여기에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에 비비한 거에 따라서 높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자.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인들의 빈곤율이 비장애인보다 3배나 높더라.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은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높더라. 근데 남성의 빈곤율하고 여성의 빈곤율이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여성과 노년의 남성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2배 가까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실질적인 보장을 달성을 하자라는 게 일곱 목표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환경 충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번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표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평택에 있는 자활기관이라든지 빈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나는 여성의 빈곤 문제 또는 나는 노인의 빈곤 문제, 장애인의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영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또는 평택의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택에서 그러면은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은 좀 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이거 하나만 좀 보시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 해서, 원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처음 만들어서 세부 목표를 만들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우리가 수치를 잡아나가시를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득 수준 하위 가구의 식품 안전성의 확보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하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위소득보다도 더 낮은 빈곤층의 식품 안전을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는지, 이거를 국가가 매년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가 88.5%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되고 있다. 그런데 11.5%는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먹거리 미보장 인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먹거리 미보장 인구가 한 11.5% 된다. 평택 같은 경우는 한 7.1%가 된다고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경기도는 한 5.5%가 먹거리 미보장 인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로 최근에 통계청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에 따라서 통계를 냈는데, 최근에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런 통계 자료들도 계속 지표로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을 매년 정부가 통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는 19.2%였는데 저 위에랑은 좀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5%로 나타났었는데, 여기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로 보면은 19.2%, 2019년도에 13.4%, 2020년도에 14.4%에서, 근데 이게 2020년도, 21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 건강조사를 매년 하다가 코로나 시기 2021년도에는 그 조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너무 수치가 높게 나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 14.4%로 좀 코로나 상황에서 늘어났대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가소득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농가소득 하면은 그 농가가 전체 얻는 소득을 얘기해요.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과 농업 외의 소득이 있거든요. 농업소득은 농사져서 얻는 소득이에요. 농업 외의 소득은 농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거든요. 저도 갖고 있는데 논농업 직불금, 또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그 농민 지원금 이런 게 있어요. 월 5만 원씩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런 지원금들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비경상 수입해서 애를 결혼시켰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부조금을 계산을 다 해요. 계산을 다 해서 평균적으로 농민들에게 비경상 수지가 얼마나 되겠는지를 조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을 해서 농가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농가소득은 한 가구당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농가 인구는 한 가구당 2명 정도 보는데 두 사람이 한 4천만 원을 버는데 실제로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경기도에 보면은 농업소득이 7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농업 외 소득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판단해 보니까 농가소득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있더라. 그거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해서 통계청에서 이 농가소득 증대 이거를 농업소득으로 대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잡았던 그 세부 목표라든지 지표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의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4년인가요? 5년마다 이 지표를 수정하거나 바꾸는 걸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도 그래서 4년, 5년마다 이 지표라든지 세부 목표를 수정을 해가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쭉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2-4번에 보면은 중장기 보존시설을 확보한 식물 유전자원에 몇 점이 있느냐 이거는 보통 종자, 토종종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토종종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토종으로 짓는 농사만 한 12세 종류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재래 방식으로 쭉 내려왔던 이런 종자의 유전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24만 9천 점이 있다. 이거를 나중에 얼마까지 늘릴 거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는 어떤 통계까지 하냐면은 동물자원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식물자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자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동물자원이 식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얼룩덜룩한 그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이런 칙소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지금 통계 수치에 지금 식물자원뿐만 아니라 동물자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지금 요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번 목표는 따로 한번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취약계층의 신장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모토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목표여야 된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목표에서 보면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또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목표들을 다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했던 70년대 초반에 순위도 서울로 올라가고 영희도 서울로 올라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공동화되어 있어요. 왜? 그 농촌지역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학교 보낼 수도 없고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서울로 다 상경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을 누구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농가소득을 다각화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유엔의 목표에서도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2배 이상 올려야지만 농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이 48%거든요. 그 48%는 전체 먹을 거를 다 봤을 때거든요. 그리고 칼로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1000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모두 그러면 그 중에 500kcal만 우리나라 단위 거고 500kcal는 다 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곡물 자급률만 딱 치면은 곡물 자급률은 지금 20%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쌀을 빼버리면은 곡물 자급률은 5%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급률에 대한 얘기들을 각 나라마다 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전에 아프리카라는 나라, 예전에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거든요. 필리핀은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니까 쌀을 수출했던 나라였는데
필리핀이 쌀을 수입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랬는지, 그 나라가 왜 주식인 쌀조차도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식량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농업이라는 게 이제 상업형 농업으로 다 바뀌고 팔고는 농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한 가지 작물만 많이 심고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주면서 해야지만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못하니까 대기업의 농사를 짓고 이런 문제로 다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식료품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번 목표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바뀐 내용이나 추세에 대한 것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성질환의 위험-유의 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보하자. 여기 보시면은 성인의 흡연율이 있어요. 성인의 흡연율이 2018년도에 22.4%였는데 2019년도에 21.5%로다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0.6%로 줄고 있어요. 2030년까지는 16.5%로 줄이겠다고 정부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목표들을 잡고 있다.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자, 이런 목표들도 있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감염병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모성 건강에 대한 얘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해화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과 이 사망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있다. 뭐 당연히 이제 절수출생과 고령의 문제도 대비하자. 그다음에 의료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3번의 목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3번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모든 게 3번 목표에 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삶,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영역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관리 및 건강보장의 확대, 흡연율, 당뇨병의 지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신건강 증진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 문제. 뭐 우리나라 여전히 OECD 중에 전화율이 굉장히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국가 통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별로 다 통계가 있고 시군별로 다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더 평택에 만약에 3번 목표에 대한 내용을 갖고 평택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평택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에 대한 것, 평택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것도 아시죠? 범죄도 가장 많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택에서 만약에 3번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택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가장 주요하게 판단하고 어떤 목표를 우선적 목표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나갈 거고, 올해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성 건강, 아동의 건강, 그 다음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감수할 건지, 특히 이제 미세먼지도 평택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이제 안성이 더 높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평택이나 안성이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건 아시는 것처럼 서쪽에 있는 당진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철강회사라든지 이쪽에서 발생하는 공장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다 바람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택도 해결할지. 그래서 뭐 지금 시정의 목표 중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거는 꽤 오래전부터 거의 5, 6년 전부터 평택시의 가장 큰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깨끗한 공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지금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가 평택시는 이제
평화로다 유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외부의 발언을 끌어들여서 자원순환적으로 환경을 정할 수 있겠는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떼지 않는 다양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수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하고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의 발생을 줄일 건지 이런 고민을 지금 평택시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목표를 할 때 이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 문제까지 다 연관돼서 고민을 같이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목표는 이제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PISA라는 그런 그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여기에 보면 읽기 77% 정도가 성취를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76% 성취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OECD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2019년도에 85.2%,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98.9% 정도로 이 TIMSS하고 PISA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에 지금 우리나라는 올라가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읽기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그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서양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 보면 이제 평생학습 참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교육의 내용 속에는 여기에 보면은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에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41.2%였는데요. 성인들을 기준으로 이제 잡은 통계예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41.7%.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2020년도에 40%로 떨어지고 2021년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30.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사회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 지표 달성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환경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줄어들고 개발이 좀 늦춰지고 하면서 환경 영역이 좀 나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지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의 목표는 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자 뭐 이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교육 증진의 내용 중에 세부 목표에 4-7번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목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속가능 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확산, 세계 시민의식, 문화 다양성의 존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 번째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러한 교육, 그다음에 대학,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세계 시민 교육 및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주기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지표를 갖고도 측정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20년 유엔의 통계거든요. 초기에 그 국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에서 잡을 때는 목표치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통계청에서 2020년도에 이걸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와 함께. 그랬더니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1점이 최고 점수거든요. 근데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1점을 받아서 최고의 수준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이런 수준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보시면 되겠고 교육과정도 프랑스, 독일에 의해서 3위, 교사들의 교육은 1.0으로 최고 수준이 나왔고요. 학생에 대한 평가는 0.833으로 프랑스, 독일에 의해서 3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교육 증진의 내용 중에 4-7번의 세부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독일이라든지 수준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첫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우리 평택이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이거를 따라서 우리 그 전국에 있는 각 도시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나 다양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성평등의 보장입니다. 세부 목표 중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 다양한 세부 목표 중에 최근 들어서 통계청에서는 이런 것들도 세부 목표 속에 이런 지표로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성들의 다양한 피해에 대한 사례들 중에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이런 게 예전에 처음 지표를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통계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추정을 해서 최근까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부적인 목표라든지 지표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또는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정치, 경제, 공적 활동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단의 여성과 집단의 남성으로 보지 말아라. 개개인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가해에 대한 판단을 해보니 몇 가지 영역에서 의회와 지방의회 여성의 비율을 보니 2014년도에 22.9%, 28.3%, 30.3%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통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 그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으로 볼 때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수치는 어떤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2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지방공무원들 5급 이상의 수치는 어떤지 보니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죠. 선생님들 중에 여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여성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부급대로 공무원들의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여기 수치로다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치를 민간 부분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2030년에는 32.4%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에 국가공무원은 100% 하자는 얘기는 100% 다 여성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치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OECD 수준이라든지 서구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성평등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우리 평택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평택에서 그러면은 5번의 목표인 성평등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올해 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5번 목표는 그래서 여성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철폐시켜 나가는 것. 우리나라는 144개 국가 중에 2016년도에 무려 116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여성 차별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철폐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 촬영이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내용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그것도 여전히 높은 수치에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공평한 기회 보장. 어저께도 어떤 뉴스인가요? 어디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는데 변호사들조차도 경력 단절 여성이더라. 변호사도 내가 출산휴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내 책상이 없어지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시사 주간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위가 높은 직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갖고 있는 이런 차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산 관련된 고감 및 권리 접근의 보편성의 보장 문제들도 있어요. 최근에
뭐 요거 이제 관련해 갖고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해주거든요. 1년에 48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내가 몰아갖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어요. 임산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모든 임산부 여성에게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좀 저소득층 여성 임산부에게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처럼 뭐 그 꾸러미를 48만 원 받아넘겨서 애를 낳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임산부들이 보편적 보장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 출산율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출산 관련된 보편적 보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목표에 대한 이해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그 전에 빠져있던 것 중에 들어간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성 농민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50.3%나 되는데 여성 농민들의 토지 소유 비율은 28.2%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여성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농지가 없을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사람 명의의 토지가 하나도 없고 다 제명이 돼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협조합원이 되면은 그 조합원은 남성이 농협조합원이 되고 여성들은 그냥 남성 조합원에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저조차도 안사람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가진 게 거의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전에 갖게 됐어요.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자기 통장을 가질 정도로 여성 농민들의 그 차별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성 농민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읍면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읍면동 할 때 읍면 따지는 이장님들이 계시고 동에는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통장님들은 여성의 비율이 70%예요. 근데 왜 읍면동에 가면 이장의 비율은 여자들이 9.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고 얘기하는데 왜 여성 농민들의 이장 비율이 이렇게 적을까?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계청이 최근에 이 통계를 이제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네에서 이장을 10년을 했었는데 여성들이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정말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근본적 잔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의 목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과 위생의 문제예요. 그 사회적인 내용으로다가 이제 이 세부 목표를 보면은 모두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따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평택 지역도 수돗물을 못 먹는 동네가 지금 있어요. 특히 현덕면, 서탄면, 진이면 이런 데 지금 상수도가 안 돼요. 동면물을 그 비율이 1.2%, 1.3%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모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2018년도에 77%. 그러니까 23%의 사람들은 그냥 음물물인 거죠, 옛날에.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죠. 상수도를 못 먹고. 이런 지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다가 부각을 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음물조차도 없어요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보급률도 보시면은 2017년도에 70%였어요.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하수도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옛날 기억해보면 그냥 수채크역 통해 그냥 낮은 데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또랑을 통해. 이런 데가 아직도 여전히 70%나 되고 있다.
2030년까지 우리 국가 목표가 85%예요. 그러니까 15% 지역은 하수도가 목표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부 유럽에서 1800년도에 피스트긴이 창궐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하수도로부터 발생을 했다는 걸 확인한 것처럼 거기는 정말 모든 오염물질, 감염할 수 있는 물질들이 다 공존하는 곳인데 이런 지역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모두에게 편리한 상수도와 하수도의 공급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질오염 물질의 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질 개선을 공고해 나가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생태계에 관련된 물, 하천에 관련된 물 환경에 대한 문제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의 목표 이야기를 보면은 사회 영역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환경의 영역에서 확인을 나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하자는 내용도 있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하수도 문제 빼고는 수질 오염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물 공급의 안정적 분야에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문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참여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의 평화 지역이잖아요. 물이 별로 없죠. 배다리 저수지의 물을 우리 풍천에서 끌어갖고 올려서 물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평택 같은 경우는 물이 풍부하지만 실제로 자연적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택은 특히 우리 지천이라고 얘기하는 통북천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산천이라든지 이런 천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를 가지고 찾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특히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려서 요 1번부터 6번까지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 가난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빈곤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6번 물의 문제까지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 평택시가 세부 목표를 만들고 지표를 만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계획이에요. 올해 이제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만들게 될 텐데 이 하나하나의 목표를 만들 때 평택에서는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같이 관심 있는 영역에 참여하고 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2번 목표에 대한 거는 간단히 좀 얘기 드리고 이렇게 참들 여러분들 이 자료는 받아보셨죠? 네. 책자는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유엔의 목표, 대한민국 목표, 경기도 목표, 그리고 평택시의 목표까지 다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검토해 본 게 이거예요. 2023년도 한국의 SDG EM 보고서. 이게 매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추세로 가고 있는지를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겠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목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해갖고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관심 있는 영역과 관심 있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식량한 봄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하게 본 거를 지구 인구의 추세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먹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1959년생 되시는 분들이 태어날 때쯤에는 지구의 인구가 30억 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인구가 80억 명이 됐잖아요. 2050년도에는 97억, 2100년도에는 110억이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때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적정 인구는 이 정도 돼요. 한국인처럼 이렇게 막 쓰는 사람들만 전 세계에 모이게 되면은
3.4개의 지구가 필요한 거예요. 2.4개의 지구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지구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던져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서 2015년도 10월 달에 인도의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후변화 대책 만들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만들었지만 인도에 살고 있는 14억의 인구는 거의 90%가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빼더라도 경제 발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다 제3세계 국가나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인구들은 끊임없이 선진국처럼 살고자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2030년, 2040년까지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호기심을 먼저 갖고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라는 것과 이 농업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만성적인 기아 인구가 무려 11%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우리나라도 좀 이 먹거리 보장이 안 되는 비율이 한 12%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한 만성적인 기아 인구가 11%. 만성적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은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고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또 30%예요. 요거는 보통 제3세계 국가나 후진국인 나라에서 이렇게 버려져요. 그거는 생산한 거를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이런 제3세계 국가의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운송수단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보관할 수 있는 비용,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거를 버리는 거를 버리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몬산토라는 굉장히 커다란 곡물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는 성장하는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다. 버려지는 음식물만 갖고도 우리가 만성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여기에도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거를 확인해 보니 이 글로벌 푸드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농산물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굶어 죽었을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서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굶는 인구가 왜 많이 늘어났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니 글로벌 푸드 시스템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산물이 급격히 또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서 2010년대 가뭄 때문에 미 생산량이 20%나 감소하고 러시아에서 기상이변 때문에 미래 생산량이 생산비가 85%나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근데 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 우리의 밀 가격, 우리의 라면 가격, 우리의 과자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해외 처음에 가셨던 때쯤 어딘가에 동남아시아든 어딘가에 가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고추장과 멸치볶음과 김치를 싸가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싸가도 돼요. 그냥 그 나라 음식이 입에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이 먹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팔아먹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죠. 네슬레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스위스에. 그 네슬레라는 기업은 거버 이유식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만한 유리병에는 이유식병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먹을 게 없어 막 흙을 파먹었던 세대지만 진짜 잘 사는 애들은 그 이유식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식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애처럼 애가
우량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였어요. 근데 그게 네슬레 제품이에요. 근데 이 네슬레는 그것뿐만 아니라 분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유식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과자, 노인들의 이 먹을거리까지 전 세계 주기별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네슬레 거로 바꾸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려 50년 전에죠. 맥도날드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 크기를 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팔고 있는 맥도날드의 패치는 몇 센치 정도로 해야 될지, 빵의 두께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팔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라는 것이 어느 순간 상업적으로 굉장히 돈을 버는 이런 기업이 되버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따라서 분명히 농산물 생산하고 많이 남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8억 명의 만성적인 인구가 생기더라. 전 세계에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필리핀 얘기를 잠깐 드리면 필리핀이 쌀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필리핀에서는 쌀 농사 짓는 것보다 바나나 농사를 짓고 파인애플 농사 짓는 게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생산하기 시작하자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서 대규모로 농사를 해요. 거기서 농사 짓고 농민들은 그냥 그 기업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전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 팔아버리고 또는 맡겨버리고 그 농지들은 다 바나나 농장, 파인애플 농장.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먹는 소주의 원주종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타피오카라는 거. 타피오카라는 거를 다 생산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사가니까 비싸게. 이런 농가로 다 바뀌니까 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월급 받아서 내가 그냥 쌀 사 먹으면 되지만 어느 순간 필리핀에 근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코스라는 독재자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었는데 이 마르코스 아들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예전처럼 쌀 수출하는 나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농업혁명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나라 사람들 그냥 천연 자원으로 언제든지 들여나가면 먹을 게 풍부했던 나라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면화를 심고 커피를 심고 다 그런 대기업들이 농사짓는 것도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3적인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생명을 엮는 단정한 식량의 문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혜로운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텃밭에 심는 고추라든지 가지가 예전부터 이렇게 막 썩어졌을 거예요. 지질 때 가지 해주시죠.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다 지질 때 세우시죠. 원래 고추, 방울토마토 또는 토마토 가지는요 예전 재래종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요만한 가지에다가 이만한 가지를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거를 계속 종자게 하는 거예요. 상추를 많이 팔아먹게 해서 상추에 원래 여러분들 예전에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립다 그랬죠. 그래서 한여름에 상추쌈 먹고 한숨 자는 게 그냥 기본이었는데 요즘 상추를 아무리 먹어도 배불러서 졸립지 상추 속에 있는 졸린 성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연물질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물질들을 다 개량을 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GM입니다. 이렇게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에 따라서 이제 한국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는 어떠한지 형태는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음식 해결 문제까지를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농업에서는 이제 그래서 지역마다 다 먹거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평택도 먹거리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도 먹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목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유엔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잡아놓은 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를 뚫고 오시느라고
다들 지쳐 계시고요. 제가 아까 밖에 나가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갑자기 지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SDG 목표까지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세부 목표나 이제 지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조금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 지표 산출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원칙들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사회 관련 목표들이 갖는 의미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리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 사회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그 회장님 발표를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 시간 좋죠? 예. 일단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이 그 인간과 사회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목표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첫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SDG 그 포스터라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17개 목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나온 거를 포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지는 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층이 있어요. 근데 1번부터 6번 가장 위에 있는 층이 뭐다?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목표가 주로 어떤 목표냐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번영이라고도 하죠. 사회는 이제 사람축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번영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뭘까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목표들이에요. 그리고 15, 16, 17이 있는데 16번은 평화축, 17번은 파트너십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목표, 세부 목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목표는 뭘까요? 선생님들 목표는 뭐라고 할 거예요? SDG 17개 목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두 번째 이제 세부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까 계속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지표 얘기하는데 지표는 무엇일까?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오늘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자 선생님들도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목표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향할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부 목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세부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표는 우리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물의 목적이나 기준이 되는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계측하기 위한 평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준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목표, 세부 목표, 지표, 특히 지표에 지표를 만들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원칙이라든지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SDG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사회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공부하는 이유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기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복지가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싶은 거고 또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평등을 이루고 그리고 깨끗한 물과 위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1번부터 6번까지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G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2030년까지 달성이 가능할까? 선생님 어떨 것 같습니다. 민원 선생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네네. 글쎄요 좀 이 과제들이 너무 많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돼야지만 갑자기 나아갈 텐데 그게 발생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그 선진국과 후진국과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러게 선생님 혹시 그 유엔에서 나왔던 2030 지속가능 발전 레포트를 읽으셨나요? 아니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6월 초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올해는 좀 6월 21일 날 나왔어요. 왜 6월 20일 날 나왔을까요? 지금 프랑스가 시끄럽죠. 예,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이제 그분께서 좀 세계 글로벌 금융과 관련한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1일 날 지속가능 발전 2030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이나 또 선생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2020 이전으로 후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제로서 2030 목표를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거든요. 나머지 시점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늘 9월 총회 전후에서 전이죠. 유엔 고위급 정상회의를 합니다. 헬프라고 하는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SDG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문제 때문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매년 발간되는 지속가능 발전 재원조달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코로나 문제 등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SDG를 10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을 지금 한 상태에 있고요. 아마 올 헬프나 아니면 이 유엔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이 SDG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북유럽. 예, 북유럽입니다.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핀란드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즉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고요. 자,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딜까요? 일본 몇이죠? 올해 몇일까요? 21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이 그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서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시아가 되게 많이 후퇴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11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 매지로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몇 등을 했을까요? 좀 슬픕니다. 한국은 31위입니다. 작년에 26위였죠. 근데 올해 31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현재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센터, 그다음에 정기적인 보고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이제 매년 4년마다 국가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자발적 국가보고라고 해서 VNR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2016년에 하고 아직도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중앙정부가 힘을 내게끔 하고, 다만 이제 지방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실천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김덕기 회장님 그 강의 중에서 이런 사회 문제 전반적인 강의들도 좋지만
SDG 2번 목표를 좀 특화시켜서 하는 강의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히 이제 2번 목표죠. 기하 종식과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적인 구조로 작용되는 것도 두 가지 말씀하셨죠. 뭐였죠? 하나는 기후 위기, 또 하나 뭐였죠? 글로벌 농식품 체계, 세계 농식품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몬산토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종자 문제라든지 먹거리 위기 안전 문제, 여러분들도 몬산토 같은 경우가 지금 청양고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화학농약이라든지 살충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고 한편으로 GMO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라는 얘기를 좀 얼핏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서 요약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토론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제가 빨리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토론회를 좀 정리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많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하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2020년 통일 유엔에서 4번 목표 관련해서 그 교육 정책이 저희가 1.0으로 독일이랑 프랑스와 함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막내 동생이 고등학생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세계 시민 교육도 하고 플로깅도 하는 거 보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만 이렇게 독일이랑 프랑스와 함께 최고 수준일 정도일지에 대해서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처럼 입시 경쟁이 치열할 때 이런 교육 그 시수를 좀 넣는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작용할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리고 지금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1.0이 된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죠? 맞죠?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맡기고 또 한 분 이제 질문하시죠. 몰아서 딱 세 분 맡겠습니다. 한꺼번에 질문 받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민호기 선생님. 그 농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농사져 가지고 돈도 안 되고 농업해서 오히려 환경 오염도 많이 되고 또 농촌의 노인 문제, 빈곤 문제 좀 문제가 많은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시농업 얘기도 나오고 그 빌딩 농업 얘기도 나오고 그럼 앞으로 이제 농업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결국은 뭐 빌딩 도시농업으로 가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경제성이 아직은 안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결국 농촌용물이 다 없어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사실 너무 그 수확량의 차이도 크고 그 먹고 사는 길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식량 작도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그럼 먹고 사는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그 전망과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 보장과 해봉 기업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관련된 그러니까 SDG 목표를 따진다 이번 목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김덕일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낙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초보 같은 질문을 낼 수 있는데 아까 질문 중에 저희 그 목표가 2030에 완료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는 지금 7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언제 시작이 되었고 지금 7년이 남은 상태에서 과연 몇 %에 도달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년 연장을 한다고 그런 논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첫 장을 보면은 저희 목표 달성하는 그런 의미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포함된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구체화된 것 같진 않고 그게 7년 혹은 10년 플러스에서 17년 내에 과연 도달이 가능한 플랜이 있는 건지 그 전체적인 2030의 계획 남아있는 7년 연장됐을 때 10년 이런 테두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하면 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DG 2030년까지 도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면에서 희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시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바램들을 좀 담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3개 정도의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요. 오늘 귀한 분님이 오셨는데 소개를 아까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뭐죠? 예, 유문정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훌륭하신 분이시냐면요. 사실은 우리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어보셨죠? 예,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어보셨죠? 그전에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다양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방의제 2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96년, 97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초기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한 담론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셨어요. 유문정 회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은 이전에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이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신인 수원제 지방의제 21 경기의제까지도 사무총장을 하셨던 박수 한번 더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냐면요. 우리가 협치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매니페스토 들어보신 분, 매니페스토 다 들어보셨죠? 이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움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움직였던 그런 분이시고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또 사무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원시가 보통 수원시가 아니고요. 특례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이제 100만 가까이 이제 육박하고 나름대로 발전 정도가 높은 도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 이 수원 특례시 부시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따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요 조금 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따지고 나누고 서로가 논쟁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들을 과연 이제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좀 약간 동의해 주신다라면은 우리 교육이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예약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저기 질문과 농업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내용들은 우리 이은경 교수님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음이 1분 이내로 답변을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흥명 교수님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터 아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 영역인데요. 이 사회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빈곤 그럼 빈곤의 대상 이렇게 가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4번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슬로건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용 과정에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국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 재설계를 하는 창업이나 또는 취업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어른들 초고령 사회로 되면서 어른들의 문해력 이런 문해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글을 읽고 쓰고 하는 어떤 소통보다도 지금 더 어찌 보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디지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알아야 하는데 미래 사회를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는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SDG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대상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칠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확보, 선생님의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든 어떤 교육이 되든 간에 대학의 교육이 되든 중고등학교 교육이 되든 간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육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SDG의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교수학습법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의 우리의 어떤 교육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지속가능 발전의 사업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지 못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확 바뀌어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 영역에서는 대상을 고민하시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상을 고민하시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부터 사실은 30년까지의 목표의 방향성, 모습일 수도 있고 방향성일 수 있는 17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회 이슈와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게 한꺼번에 2030년이 돼서 완벽한 사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뀌어가는 사회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각국의 노력들이나 특히나 로컬에서의 노력들은 굉장히 좀 더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꼭 목표를 달성하고 몇 프로를 달성하고 이렇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은 많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총평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답이 좀 아직은 안 되셨나요? 되셨나요?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유엔 목표가 있고요, 국가 목표가 있고 도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 목표는 우리 국가 목표보다는 어떤 그 엄격함이 높을까요? 아니면 엄격함이 떨어질까요? 기준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예,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 미만의 이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제로로 만들겠다가 유엔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2 못 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목표의 달성보다는 국가나 도시 달성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유엔 SDG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030년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지표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마 한 2035년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와 도시 지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거 말씀드리면요, SDG는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평택시 SDG ESG 포럼과 이제 학술 심포지움이 이제 개최된다고 아까 우리 오민정 부장님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SDG가 지금 그 확산된 여러 가지 기회 구조가 있어요. 유엔의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클레이를 비롯한 여러 지방 정부가 SDG를 자기 도시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 ESG 경영이 SDG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고 있죠. 그다음에 대학 평가도 SDG로 진행된다는 것,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표됐고 아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열심히 추진할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속에서 SDG가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디가더라도 한 1, 2년은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주신 우리 이은경 교수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회장님이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 좋으시면서도 이게 또 고민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지금 말씀하실까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네네 하시죠. 나이 먹으면 다 모든 게 불편해서요. 보이지도 않고. 정인 학생이 물어봤던 거, 그거는 자료 4-7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교육하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써 있는 대로 4가지의 지표에 대한 거를 국가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세계 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우리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어요라는 답변을 갖고 수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든 그 나라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수치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미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했던 내용은 농업 문제는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인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먹거리에 경기도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거거든요. 국가에서는 아직 국가의 농업 정책에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은 저처럼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짜요. 그거는 전 세계랑 경쟁하기 위해서 니네 규모를 많이 해야 되고 기술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집합적인 농약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소농들에 대한 이 정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농을 하는 거예요. 한 5,000평, 6,000평 농사 짓는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가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실시하냐면은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 1,500평에서 한 5,000평 농사 짓는 중농이라고 얘기하는 중소농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게 하고 그분들의 농사 짓는 거를 공공급식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유치원급식이라든지 이런 공공급식에 좀 풀어줘 보자. 이게 이제 중소는 농축업에서 그 농민들을 육성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농민들이 그래도 소득을 갖고 살지 않겠느냐. 사실은 도시 지역보다는 그래도 농촌 지역이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집 문제도 별로 없고 먹는 것도 좀 덜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라는 부분에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생산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하고 단작 한 가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사를 골고루 좀 지어보자. 그래서 환경에도 유리하고 한 가지 작물이 기후변화 때문에 폭삭 망하는 것도 복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농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비자가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슬로우 푸드, 공정무역, 식생활 교육, 육류 소비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류 소비 같은 경우에 오늘도 당장 술 한잔 먹으려면 고기에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산농가들 특히 평택 굉장히 심각하고 안성은 더 심각한데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얘기하는 게 1번의 민원이에요. 가장 큰 민원이 냄새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육류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채식이라는 식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 우리나라 2030년까지 목표가 5%예요. 100가지 농사 중에 5가지 정도 친환경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2030년 목표예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운 게 20%거든요. 그러면 80 내지 90%는 일반 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조차도 이런데 소비자들조차도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평택에서도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소득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농업,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저하고 우리 김덕 기자님하고 이 농업 관련해서 로컬푸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일 로컬푸드 비교 연구를 할 때 우리 김덕 기자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뭐 물론 김덕 기자님은 깜빡깜빡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서 아까 적어왔어요.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일까요? 80억이죠. 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10억 명입니다. 물론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소 결핍은 몇 명일까요? 15억 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억 명입니다. 자, 1년에 우리가 생산하는 곡물 수확량은 120억 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곡물 수확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어가죠? 바로 글로벌 농식품 체계가 갖고 있는 야만성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G도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기를 먹는 건 이제 실천과 관련된 부분인데 고기를 덜 먹는 것, 육식을 안 하는 것, 덜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하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 고기 먹는 거는 곡물 수확량 36%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물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오늘 6번 목표 얘기했잖아요. 닭 1kg를 만드는데
4,325리터가 들어갑니다. 돼지고기 1kg 만드는데 8,763리터가 들어갑니다. 소 1kg를 만드는데 8.5인데 15,415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어떤 육식 문제가 아닌 좀 다른 방식의 우리 음식 섭취 방식이라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또 마지막인데요. 또 오늘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 아니더라도 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시든 아니면 평소 생각했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든 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문정 우리 부시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워낙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즐겁고요. 마음이 좀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덕규 회장님이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거든요, 옆에서. 오늘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평택 시민들이 좀 부럽습니다. 저도 뭐 부시장을 수원시에서 잠깐 했지만 오히려 우리 김덕규 회장님이나 우리 이창희 교수님, 이영명 교수님 이런 분들이 수원에 계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뭐 오늘 좀 짧게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몇 가지 좀 제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또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지속협 전시는 이제 지방의제 21인데요. 활동을 좀 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또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강연 들어보니까 그게 글로벌 실천과 행동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의제와 또 도시 차원까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연계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그 지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지표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체감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에서 SDG나 또 ESG 관련된 실천을 할 때는 좀 시민들이 쉽게 체감하고 또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제시했을 때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이 지표가 이 수치에 그냥 집중돼서 거기에 좀 너무 빠져버리면은 흥미도 잃고 더 많은 사람들이 SDG 실천에 나서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뭐 국가 차원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평택시 도시 차원에서는 평택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표 이런 것들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지방의제 21이 확산될 때 예컨대 이제 전주 같은 데는 관광도시니까 거기서 이제 관광 활성화를 잡혔던 지표가 전주 시내에서 팔리는 비빔밥 밥그릇에 수로 잡고 그랬거든요. 재밌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하는 부분들을 비빔밥으로 한번 따져보고 식당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컨대 그 수원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을 때 서장대가 깨끗하게 보이는 날수 이런 걸 잡았거든요. 며칠 동안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를 잡을 때 이제 주로 이제 통계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수치화하는데 한편에서는 상징화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아까 우리 이창훈 교수님 뭐 육식과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시민들이 쌀 소비나 아니면 곡물 소비 같은 것들 또 육식을 줄이는 스스로의 뭐 자가 진단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보거나 또는 작은 단위에서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통계들을 좀 모으면서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육식을 얼마큼 줄이고 그만큼 줄인 게 아까 뭐 물이라든지 또 탄소 배출이라는 것들을 얼마큼 줄이는지를
이렇게 좀 뭐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하면 조금은 이 SDG 지표도 그렇고 실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좀 통계 같은 거 좀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비상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공적 사회 지출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이미 목표가 거의 다 달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특별한 기간에 나타난 이런 지표들인데 착시 현상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제시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예산들이 대량으로 지출되면서 그런 지표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다른 이제 지표들이 그러니까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늘 그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넘게 앉아 계신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사실 따분한 공부인데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까 오 국장님이 오늘은 적게 오신 거라고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정말 적게 오신 거라고 하면서 60여 분 넘게 이렇게 수강하시고 뭐 이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굉장히 좀 여러분들 부럽기도 하고요. 또 좋은 계기로 이런 그 지도가능발전대학이 평택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얘기 중에 초기에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좀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안 오셔서 나중에 지금 평택시장님 만나면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 좀 꼭 좀 강의 좀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동네 시의원들 만나시면 시의회에서 시정질의 같은 거 해가지고 그죠? 우리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60명 오면 20%는 그죠? 그래서 12명은 꼭 좀 참여해서 72명이 듣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율로 해가지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아까 교육과 관련된 뭐 말씀을 아까 이정 교수님 하시는데 제가 뭐 거기까지 덧붙일 만한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이런 그 교육의 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그 평택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구를 계속 잘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덕일 우리 부장님께서 지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UN SDG가 원래 지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까지는요. 우리가 이거 만들 때까지는 세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만들었냐면요.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의 수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측정을 할 수단도 필요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UN 통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전문가 그룹들과 연계해서 뭘 만들었냐면 SDG 지표 전문가위원회를 2015년도 3월 6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표가 안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7월 6일 총회에서 지표가 제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표 수가 좀 바뀌었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2020년 그 총회에서 재검토되면서 중복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 좀 교차 검토하면서 지표수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는 다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목표 달성을 도출하고 계측하기 위한 평가 척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윤문정 그 부시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상징지표 같은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 경제 환경의 연관성, 그다음에 시한성,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SDG 이행 현황들을 분석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표의 중요성을 그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사실은 여쭤봐. 지금 김문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뭐 KSDG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세부 목표라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도시 평택이나 이런 데서 어떤 세부 목표 설정, 의제 수립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든지 그런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자 우리 이영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평택에서도 제가 보면은 이 17가지 목표 안에 기본 목표 안에 세부 목표를 수립했는데 그 세부 목표 수립 과정에서 물론 국가 SDG 같은 경우는 다르다 치더라도 평택시 안에서의 어떤 그 세부 목표 수립할 때 그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로도 그것들이 마련될 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다음에 지역에 맞는 목표, 세부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또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까지 세부 목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지표까지 아직 못 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어떤 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는 어떤 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좀 세부 목표가 필요한지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평택 지역의 지리적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서부, 북부, 남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 북부, 남부에다가 이런 어떤 지표들이 좀 세부 목표들이 필요한지를 좀 골고루 물어봐서 시민들이 지역별로 해서 한 800분 정도가 시민들이 좀 의견 수조에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정량이나 설문 이외에도 단체들이나 중간 조직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 의견 수렴들을 좀 하는 과정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부 목표를 만들고 세부 목표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만약에 평택형이 세부 목표에 따른 지표를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직감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그런 어떤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될지는 전체적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00인 토론회 1박 2일 막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할지를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그 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평택시에서도 SG 이행계획이 능력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현장과 연계되는 이제 이행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요. 참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굉장히 뜻깊은 토론들, 그리고 굉장히 열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오로지 공부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박수 치면서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신 수원에서부터 와주신 우리 유민종